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후보가 특검 얘기를 거론한 대목이 또 상당히 화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건부 특검 수용 이런 식으로 언론은 이름을 붙였거든요. 두 분의 해석 들어봅시다. 저는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 같아요. 우선 특검이 검찰 수사 못 믿겠다. 국민들이. 그러면 특검에서 진상규명하자. 이건 뭐 너무 후보로서 당연한 태도고. 그리고 근데 이제 범위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그 몇 명의 시드머니가 부산저축은행 때부터 이어졌고 그 1,500억 정도의 시드머니, 그 시드머니와 관련된 비리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 행태까지 다 특검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수사를 윤석열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가 했기 때문에 그 수사를 제대로 수사 은폐 수사 하자. 비리까지 비리 의혹까지도 다 하자. 요게 조건부라는 겁니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지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검 얘기가 나왔던 게 벌써 꽤 오래됐고 이재명 후보는 초창기부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등에 대한 시종일관 비슷한 입장을 가져왔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특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대통령 선거는 다가오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의 문턱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아마 대통령 선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언젠가는 특검을 받아들이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물타기 작전에 나서는 지연 전술이 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초창기에는 조건부 특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발사주랑 같이 하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도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 수사에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같이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또다시 부산저축은행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니 그 사건이 지금 어디 검찰 경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뭐가 되고 있어서 미진해야 특검으로 가는 건데 수사나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특검에 대한 면피성으로 여야 모두를 다 끌어들이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 기망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멈춰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 고발사주와 대장동 특검을 같이 하다는 건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얘기했어요. 전혀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처음에 했어요. 우리가 왜 그런 주장을 합니까? 합니까? 했어요. 찾아보세요. 아니, 우리가 주장을 했다고요? 아니, 팩트가 중요하니까. 누가 주장을 했죠? 아니 그 주장했다고 기사를 봤어요. 아니 주장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누가 주장했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찾아보세요. 나는 너무 확신하고 있는데. 양쪽이 서로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로 정리합시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저 개인 생각은 고발사주를 왜 특검을 해. 이거는 그냥 공수처가 수사하면 되고 오히려 윤우진 특검을 해야지. 하려면 윤우진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두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검찰이 은폐한 일이 있나 의혹을 오히려 특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발사주와 이걸 바꾸자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했는지 아무튼 그거 좋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에 의해서 밝혀진 게 없다고 하는데 밝혀진 게 있죠. 우선 50억 받은 거는 곽상도 의원과 곽상도 의원 아들뿐이고 100억 받은 거는 박영수 특검 주변이다. 이게 나온 게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돈과 관련해서 나온 건 제 기억에 153억입니다. 나머지 5억은 이 수표인지 현금인지 뭐 애매모호한 5억이 있어서 그건 빼면 유동규가 받은 3억하고 곽상도 측에서 받은 50억하고 박영수 측에서 받은 100억.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받은 요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다가 이한주 전 원장을 끌어들이다가 돈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니까 결국 배임에다가
무슨 뭐 직권남용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혀진 게 많이 있는데. 얘기를 조금 미래로 끌어가면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검찰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마무리가 된 거에 평가가 미진하면 이 조건이 다 달려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검찰 수사를 대략 중단하고. 언제쯤 특검이 구체화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이 빨리 움직여줘야 되고, 지금 그런 국민의힘 주장은 달렸다? 검찰 수사 모든 걸 중단하고 빨리 특검하자 이건가요? 자,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애당초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얘기를 좀. 저희 주장은 시종일관 검찰이 초동 수사를 빨리 나서서 증거인멸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돼야, 그리고 특검이 협상이 진행돼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에서 조사됐던 내용들이 특검으로 인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2016년, 17년도의 특검의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더더군다나 미진한 상태 속에서 사건의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면 되는데, 자꾸 조건을 달면서 특검을 뒤로 빼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 3월 달 대통령 선거 전쯤에서 슬그머니 그때쯤 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주장만 하다가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상태로 대선이 치러질 공산이 매우 크다는 거죠. 이 입장 차이 확인하고요. 지금 각 당의 원내대표 수준에서도 이걸로 빨리 협상 시작하자. 조금 더 검찰 수사 지켜보자라는 식의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좀 정리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 우리 인사도 준비한 게 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서 또 좀 논란이 됐던 한 발언인데요.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공인이 되기 전에 어쨌든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았죠. 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행정 경영에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는 실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야 하죠. 그런데 초보는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깨끗할지 몰라도. 네, 심각한 정책 관련 쟁점은 아니니까 이건 가볍게 그냥 두 분의 한 말씀씩 코멘트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김병민 대표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먼저 꺼냈던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회피하려고 오히려 상대 후보와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정치인의 발언에서 비유가 늘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자칫 잘못 들으면 음주운전에 관한 경력을 오히려 옹호하거나 미화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미화입니까? 둘 다 문제인데. 초보 운전자가 문제인가요? 아니. 운전으로 봤을 때. 아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니, 저는 네. 코멘트. 우선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가 음주운전, 초보운전 이렇게 욕을 했죠. 안철수 후보가 양쪽을 한 거죠. 아마.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고발사주 대장동 특검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거는 주장이 아니라 얘기고요, 그렇게 후에. 주장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찬성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 운전 발언에 대한 코멘트는 끝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가 혼자 이걸 그냥 끌어낸 게 아니고 관훈클럽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2004년에 있었던 일이다. 2004년. 물론 2004년에 있었어도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그런데 안철수 후보 말 중에 음주운전보다 초보운전이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보복운전 할까 봐 겁나던데. 어쨌든 그 발언에 대한 또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서 두 분의 한 말씀 들어봤는데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대목이 윤석열 후보의 방명록 서명 반드시에 대한 해명의 발언에 대한 또 논란입니다. 그것도 들어봅시다. 어제 상대 방명록 두고도 조금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한 게 반드시 꼭 이런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똑바로. 네, 똑바로. 우리 할 때 사실은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해보면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5.18 관련 방명록 서명에 5.18 정신을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왜 반드시, 그러니까 드에다 시옷 받침을 쓴
그렇게 썼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반드시 즉 시옷 받침이 있는 거 일부러 쓴 거다. 똑바로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명한 걸 두고도 논란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한마디씩 코멘트. 이게 지금 5.18 정신은 윤석열 후보가 반듯하게 세울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세워져 있고요. 계승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반듯이를 반듯하게라고 주장하시면 내용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리고 그냥 반드시를 잘못 썼으면 그냥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겠다. 이 말은 보통 반드시 꼭 하겠다. 이럴 때 쓰는 걸로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예. 반드시니까 어법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니고 반듯하게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에는 5.18 정신이 반듯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 코멘트. 첫 번째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이 이제 언급을 했고 또 그거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후보까지 나서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어법에 관한 문제, 국어적 차원에서 접근했지만 반드시 반듯이 둘 다 국어의 어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다음은 내용을 갖고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갖고 비판하게 되는 건 또 5.18 정신이 잘 안 세워져 있는 걸 똑바로 세우겠다는 등에 대한 비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 홍영표 의원이 똑같이 5.18 민주묘역을 찾아서 썼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내용들까지 공개가 되면서 이거 그러면 홍영표 의원은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잘못 세워져 있는 상태라고 규정했던 거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묘역을 찾아서 네. 진정성 있는 후보의 사과가 있고 이 내용을 억지로 좀 비판하려는 듯한 공세들은 저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양쪽 홍영표 의원 잘못 쓴 거예요. 네, 반드시를 그러니까 반드시요. 두 후보의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두 발언을 함께 인서트로 들으면서 두 분한테 한마디씩만 하시도록 제가 한 거는 이거 오래 얘기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정치권 이상하게 이런 걸로 화제를 삼고 계속 기사가 나고 이러는 행태 이것도 좀 문제긴 문제예요. 그래도 네. 우리도 다룰 건 다뤄야 되니까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양 후보들의 그동안의 지지율 조사나 이런 거 등등을 보면 최근에 좀 이렇게 화제가 된 건 그겁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더라. 이재명 후보는 30대, 40대에서 앞서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 대신에 윤석열 후보는 60대, 70대에서 앞서는 게 분명히 보이더라. 근데 20대와 50대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최근 여론조사 지표마다 좀 다른데 지난주에 후보 선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와의 비교에서는 40대가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 제외하고 거의 전 연령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30대도 오히려 앞서더라? 예, 2030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죠. 나온 적이 있죠. 예. 그동안에 쭉 나온 걸 보면. 그 전에 이제 후보 선출 전에 있는 얘기를 끌어다가 하면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후보 선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됐기 때문에 그 뒤로는 오히려 40대 전통적인 지지층을 제외한 20대 3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더라. 물론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다소 좀 미흡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 세대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치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격차가 좀 벌어진 건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몇 개 이런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같은 여론조사의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가 최근에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됐죠. 어떤 여론조사?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저는 지금 구도 단계라고 보는데 선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만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격차가 벌어져요.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의 격차가 대폭 줄었습니다. 어제 나온 마지막 여론조사가 밝힐 수가 없으니까 줄었고 이제 이게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이유는 홍준표 후보가 당일날 깔끔하게 승복한 거. 그게 작용을 했고 그리고 언론이. 근데 그 후에 홍준표 후보가 나는 그 선대위에 갈 생각 없다 이런 건 별로. 그거는 이제 이번 주에 반영되는 거예요. 반영은 조금 늦게 되는 그렇군요. 거니까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선대위 구성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컨벤션 효과에 따라 후보 간의 격차가 커졌다.
그건 뭐 사실이니까요. 네. 조금 전에 그 격차가 줄었다라고 한 건 후보의 정당 격차가 지지도. 아니라 정당 지지도. 제가 지금 갤럽의 여론조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갤럽에 뭐 다 얘기하셔야 돼요. 어차피 그 정도 했으면 다 얘기 더 드릴까요? 예. 아니, 11월 9일에서 11일까지 조사됐던 휴대전화 IDD 표본의 조사였습니다. 이게 표본 오차 8% 플러스 차인가 마이너스 그랬잖아요. 3.1%. 그런데 이게 2% 차로 줄었으니까 6%가 예. 이제 그 격차가 준 거예요. 그럼 이건 선거가 구도, 인물 정책인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빨리 구도를 벗어나서 인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인물 간의 토론, 그러니까 1대1 토론도 제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언론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구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준 건 민주당은 긍정적이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게 한 주 만에 6% 격차가 6% 줄었다는 건 또 내년 다음 주를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의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그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는 100% 안심번호 조사하던 데가 다 유선, 그러니까 안심번호 무선하던 데가 이번에 나온 것들 보시면 유무선을 합하는데 무선이 14에서 15%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바뀐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보면 24, 15% 유선은 사실 유선 여론조사 저도 지역에서 경험하면 거의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나오죠. 네, 유선은.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다음 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이게 유선이 몇 프로, 무선이 몇 프로까지 따져가며 봐야 된다. 네.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근데 지지난주까지 100% 무선으로 하던 데가 갑자기 지난주에 이 유선 프로테이지를 넣고 바꾸고 이 부분은 뭐 그냥 그 고령층의 여론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한 거겠죠. 지금 그 선대위에서 어떻게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대세로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은 후보 선출 이후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된 윤석열 후보와 이 교집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들은 확인이 됐는데 중요한 건 그럼 단순히 교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시는 건 더 나은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는 믿음,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선대위 출범에서의 인물 더하기 정책 비전으로 저희가 구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될 대장동이 계속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다음으로 한 걸음 나가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이 이제 구도에서 인물로 전환하고자 이재명 후보 측은 1대1 토론, 뭐 또 정례 토론 이런 걸 좀 요청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그 공식 공개적으로 요청한 거 맞잖아요. 지금 선대위에서 입장이 정해졌습니까? 그 1대1 토론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잠깐만요. 예. 굳이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 기자들이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제안이 있었냐라고 그냥 적정 수준 듣고 이해하고 넘어간 정도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국면들을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던지고 싶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국민들께 각자 후보가 알릴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보에게 꼭 묻고자 하는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대1 토론에 응할 생각은 없다. 현재 입장에서는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답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솔직히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토론 잘하니까 거기 와서 뭐 해보겠다는 거냐라는 요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의 구도에서 인물로 넘어오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는 또한 원팀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물로 넘어왔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비주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25% 정도의 국민들은 이재명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개인기로 여러 가지를 막 돌파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더 지혜롭게 도와줘야 되는 형국이죠. 네. 그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그런 자성론이 많이 일었으면 이럴 필요가 있는 단계네요. 지금. 일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소랑설레 또 언론의 각종 권력 투쟁식으로 비추어지는 선대위 구성 더 이상 시간 끌지 않도록 하는 게 또 과제가 되겠네요. 이번 한 주가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각설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말이죠. 이 대선 국면이 되면요. 가장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또 후보 캠프가 제일 중심으로 배치하고 짜는 게 뭐냐면 동선과 메시지예요. 그날 어디를 가느냐. 네, 그리고 그럼요.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각 캠프가 제일 공들여 하듯이 우리 국민들도 눈여겨보면서 평가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뭐 말초시에 오른 무슨 뭐 이런 거 좀 조금 덜 하고 이제 각 후보 캠프가 일주일 동안 어디를 다녔는지 서로들 평가해 보시고 그 일주일 사이에 어떤 정책 메시지를 던졌는지 필요하면 뭐 치열한 정책 토론도 조금씩 해가면서 그렇게 꾸려가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대변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 이사본부 토요일 순서 마무리 짓습니다. 주말 꼭 노래 한 곡 들으며 끝내고 있죠. 모틀리 크루의 홈 스윗 홈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